수명을 다해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문화에서 나아가 새로운 디자인과 역할을 부여하고 재탄생시키는 문화를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는 2014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2,000억 원까지 약 16.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기업의 ESG가 화두가 되면서 업사이클링과 친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는데요. 패션에서도 친환경 소재와 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트럭용 방수 천막이나 에어백, 자동차 안전벨트를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든 스위스 브랜드 프라이탁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옷이나 가방을 만드는 섬유에도 친환경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섬유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0%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8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친환경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돼 왔지만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기능까지 부여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친환경이 주도하는 패션,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 기업이 ESG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 부분부터 차례로 새로운 시도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폐기물을 패션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발상과 기술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BJLife에서 그 현장을 살펴보고 환경과 ESG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폐기물과 패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 안 입는 옷을 가방으로 바꿨던 적은 많은데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재활용 패션이 탄생했다는 거죠? 네, 재활용보다는 재탄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페트병을 패션 아이템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도무지 빈 페트병이 어떻게 패션 아이템이 되는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직접 보셔야죠. 함께 가시죠. 네,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아니, 저희가 이 페트병이 패션이 됐다고 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페트병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보낸 걸 보니까 네. 이 모든 게 다 그걸로 만든 원단이지 않을까요? 이게요? 네. 제가 아까 살짝 만져봤거든요? 근데 페트병이라기에 너무 막 부들부들하고 보들보들하더라고요. 색깔도 진짜 네, 다양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마 잘 못 알아보게 만들어야. 그쵸. 친환경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다. 그래야 사 입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쵸. 담당자분을 모셔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여기를 좀 미리 살펴봤는데 이게 전부 다 페트병으로 만든 원단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역시 맞추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상상하기로는 어떻게 페트병이 원단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페트병이 먼저 깨끗하게 이렇게 배출이 된 거를 또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걸 녹여가지고 원사로 만들기 때문에 뭐 기존의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그런 원사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원단으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이렇게 나온다는 게 듣긴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게 믿음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너무 대단한 기술이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리 이동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페트병이 패션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먼저 친환경 산업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산업 관련해서 기업들의 움직임과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과 대형마트 가면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그 비닐봉투 사용이 확 줄었죠. 종이봉투로 바뀌었고 또 우리 카페나 외식업계 가면은 예전에 종이 빨대를 요새는 쓸 수가 있어요. 음료를 먹을 때. 그리고 생수업계는 무라벨 생수를 도입했고 또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 배달업계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홈쇼핑 밀키트 주문하면
가면 예전에는 정말 포장이 엄청 많았거든요. 요새 종이 포장재, 종이 테이프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활용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제 소각하지 않고 매립했을 때 이게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수개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보통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일회용 장갑 그리고 컵, 빨대 뭐 이런 것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친환경 섬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주로 천연 물질의 소재인데 뭐 옥수수 섬유, 콩 섬유, 이렇게 좀 천연 물질 소재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인기 있는 게 페트병을 재활용한 그런 소재가 인기예요. 페트병 뭐 5개 정도에서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페트병을 활용한 섬유를 만들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폴리에스터 장섬유를 뽑는 회사인데요. 장섬유를 뽑기 위해서는 품질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플라스틱이 염색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뭐 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이물의 함량이 높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충족하는 그런 제품으로 봤을 때는 페트병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섬유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그 페트병이 모여지면 그 페트병을 그 플레이크라는 것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페트병을 잘게 부수고 세척을 해가지고 작은 모양의 플레이크를 만들게 되고 그 플레이크를 다시 쌀알 모양의 그러한 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칩을 가져다가 이제 저희가 긴 장섬유로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섬유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이제 국내의 친환경 섬유를 만드는데 어려운 점은 그동안은 저희 그 페트병이 이렇게 배출되고 재활용되는 데 있어서 깨끗하게 배출되고 깨끗하게 재활용이 잘 안 됐습니다. 다른 쓰레기들하고 섞여서 배출이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 장섬유로 생산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정책도 많이 바뀌고 뭐 무라벨 페트병도 나오게 되면서 시민들 의식도 높아져서 이제 페트병이 깨끗하게 배출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씻어가지고 잘 리사이클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은 그런 부분이 이제 극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난 2019년부터는 친환경 소재에 기능을 부여한 섬유를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셨고 또 기능을 넣은 친환경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기술들이 필요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재활용 섬유가 아니라도 기능성 섬유를 만드는 것 자체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활용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더 어렵겠죠. 저희가 이 기능성 재활용 섬유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패션 시장 내에서 기능성 섬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 기능성은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 재활용 섬유는 또 쓰고 싶은 그런 패션 브랜드들의 니즈가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섬유를 좀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능성으로 만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런 폴리에스터보다는 만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만드는데 조금 그런 저희만의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섬유 제품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실제로 어떤가요? MZ세대가 바로 이 지속 가능 패션의 소비 중심축입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나는 좀 친환경 활동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패션 브랜드들도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활동을 해야 되겠고 이런 브랜드들을 내놔야겠다라고 이제 인식이 자리 잡히면서 그런 브랜드들이 정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섬유 종류를 좀 알려주시면서 관련 제품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표적으로 아까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로 만든 그런 제품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가방인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페트병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기 보시는 이제 저건 리사이클 나이론 제품입니다. 나이론 제품인데 이제 미국의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리사이클인데 기능성을 부여한 고강력의 그러한 나일론으로 만든 리사이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저희가 편하게 입는 이런 맨투맨 셔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폴리에스터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서울과 손을 맞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 성과는 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이 리사이클 프로젝트를 제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저희가 고민은 한 부분은 제주도는 이제 환경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아무래도 섬이고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이제 서울시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고 그 서울시에서 흔쾌히 이렇게 동참 의사를 밝혀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협업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바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브랜드들은 당연히 저희 협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 프로젝트를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들, 또 서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자체들, 아까 말씀드린 제주, 서울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업들도 이제 ESG 경영이라고 관심이 많아서 저희와 협업을 요청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 공장에 페트병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 페트병을 모아서 저희가 그 공장 직원들의 유니폼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까지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G를 향한 기업들의 노력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요? 오늘은 ESG 중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E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ESG 경영 확산 등으로 주요 국내 제조 기업사들도 뭐 기존 주력 사업을 넘어서 친환경 신사업을 좀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주요 제조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는데 10곳 중 4곳이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사이클 생태계 리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리사이클 국내 시장만 봤을 때 이게 활성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사이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 이 쓰레기가 배출되는 시점부터 깨끗하게 배출되고 별도로 이것들이 잘 분리되어 가지고 이게 최종적인 리사이클 제품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 노력이 이제 잘 되어져야 돼서 제품을 만들 때부터 무라벨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품을 배출할 때 시민들이 이제 이것들을 잘 분리 배출하고 그거를 잘 선별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 노력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친환경 섬유랑 스마트 섬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시작은 이제 재활용이라는 리사이클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순환형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재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 옷 같은 것들이 그냥 이 옷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옷이 다시 재활용돼서 저희 새로운 원사로 또 만들어지고 또 다시 이게 옷으로 가는 그런 순환형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효성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H사의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재활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형으로 가야 되고 또 저희가 최근에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폐어망 잘 아시잖아요. 해양 쓰레기, 육상뿐 아니라 해양 쓰레기도 문제인데 그 폐어망을 이제 재활용해서 이런 가방 같은 나일론 제품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바이오 소재들, 아까 말씀하신 썩는 소재들 이런 것들도 다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연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정말 친환경 그러한 섬유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는 그런 회사로 키워가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시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페트병의 무한 변신이 더더욱 기대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 섬유가 패션이 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정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에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문을 열게 되셨고 특히 페트병을 활용한 섬유로 제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제 오랜 기간 니트 프로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셨어요. 네,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원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셨고 그 원사들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원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섬유를 알아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페트병으로 만든 재활용 섬유인 리젠이라는 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프리츠 마마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친환경 문제를 놓고 이렇게 협업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요. 네. 지금까지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자동차와 패션이 만나는 이색 컬래버레이션으로 업사이클링을 구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작거나 오염돼서 폐기 처리됐던 그런 자투리 가죽을 활용해서 점프 수트나 아니면 재킷 등을 만드는가 하면요. 자동차 가죽 시트를 활용해서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매년 버려지는 그 자동차 폐기물만 400만 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자동차 가죽 그리고 안전벨트 등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해서 이제 가방을 만들면 물이 1,600리터, 가방 하나당 1,60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친환경 섬유가 갖는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는 이제 폴리에스터라는 섬유예요. 그 섬유의 경우 일반 이제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폴리에스터보다 발색력이 좀 더 우수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색감을 나타내는 게 좀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다시 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가가 조금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유가 갖는 특징이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 제품 디자인을 하실 때는 어떤 점에 주안을 두고 만드셨나요? 사실 뭐 섬유의 선택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섬유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제 조금 더 저희는 최소화와 실용적인 관점에서 제품을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최소화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라는 모토가 있었고 제품을 이제 고객님들이 직접 사용하고 보관하실 때에도 이렇게 조금 접어서 좀 최소화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실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니트백이다 보니까 수납력도 또 우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납력을 극대화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모토로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상황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실제로 어떤가요?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매해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저희 뭐 SNS나 저희 구매하신 고객님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뭐 디자인이 예쁘다, 색감이 고급스럽다, 그리고 실용적이다 이런 리뷰를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각각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시그니처 제품인 이제 숄더백과 토트백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런칭을 시작했고요. 그런 기본 크기의 숄더백, 토트백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나노백과 같이 핸드폰이 들어가는 작은 가방이나 이제 토트나 숄더를 활용할 수 있는 투웨이백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최근에 인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제품은 항상 어떻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일체형으로 이렇게 짜 올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재단을 통해서 버려지는 원사가 없고 실제로 제품이 완성되고 나면은 1g 미만으로 원사가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사와 원단을 보고 이렇게 제품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직접 보니까 일반 원단이나 제품들 또 다른 폐기물 활용 제품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플라스틱이 어떻게 이렇게 원사가 될까 싶긴 한데 정말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너무 예뻐서 친환경 소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면 이게 니트, 아까는 정말 다양한 원사였긴 했지만 지금 이건 니트여서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코르크 마개를 활용한 지갑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코르크 마개가 또 가죽처럼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정말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르크 마개는 우리는 사실 와인 마개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질감을 또 그대로 살리니까 아,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하면 다양한 느낌의 소재를 구현하고 질감까지 표현을 하니까 좀 더 뭔가 우리의 패션도 좀 더 다양해지고 트렌디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기업들과 콜라보를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나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다 너무 의미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는 이제 F&B B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저희와 가방을 하셨던 건 아니고 이제 제주도에 새로 지점을 오픈하시면서 바리스타 분들이 입는 앞치마와 티셔츠를 같이 제작을 하셨어요. 그 프로젝트가 조금 의미 있었던 거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수거한 페트병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제작하고 그걸 다시 제주도에 있는 지점으로 보내서 활용하셨다는 거에 조금 의미가 깊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환경 패션 브랜드라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반대로 요새는 또 친환경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러한 점을 내세워서 얻는 긍정적인 부분은 또 뭐가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조금 한계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환경에 대한 이슈나 ESG 경영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를 찾아주시는 기업들이 많고 그렇게 성사된 콜라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저희 인지도를 조금 알릴 수 있었던 부분이 큰 것 같고요.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 무언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들이 직접 받아봤을 때도 이게 정말 포장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패션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패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패션 트렌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MZ세대가 2019년부터 이제 소비 주축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친환경이잖아요. 게다가 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속 가능을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거든요. 이제 패션을 할 때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금 고려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친환경은 패션에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소비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친환경 그 기업의 친환경 여부를 고려해서 소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10명 중 9명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이라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또 친환경 패션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플리츠마마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폐 플라스틱 외에도 다양한 재활용 원사를 활용해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친환경 브랜드로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로서 조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실용성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플리츠마마에서는 항상 디자인적인 요소나 실용적인 요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 않는 옷과 가방, 원래 재료를 활용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전혀 다른 물건으로 패션을 만들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버릴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이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쓰레기 배출이 더욱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인 레스 웨이스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기업의 ESG를 향한 노력은 미래 이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자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레스 웨이스트 문화와 폐기물도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J 라이프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